its maiden deployment in the 5th Fleet area of responsibility. Well, this system is safer right here because we don't have to put anything in the water. We're not towing a system with this aircraft. So they can actually stand off and look for mines without actually putting anything in the water. ALMIDS, operated from the MH-60 Sierra helicopter, is a sensor system designed to detect, classify, and localize floating and near-surface moored mines. Shines a laser down into the water, picks up reflections from. 벼르고 별렀던 시호크가 드디어 대한민국에 도착했습니다. 무려 14년 전 우리 국방부는 해상작전 헬기 도입 사업에서 시호크를 원했으나 비용적 측면에서 차선책인 와일드캣을 선택한 적이 있는데요. 더 이상 대잠수함전과 대수상함전 능력을 보유한 해상작전 헬기 도입을 미룰 수 없어 시호크를 도입한 것입니다. 이제 막 도착한 MH-60R 시호크 한 대를 시작으로 올해 말까지 총 12대의 시호크가 대한민국 땅을 밟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에 발맞춰 한화 미국 법인이 노스롭 그루먼사와 함께 시호크용 공중 레이저 기로의 감지 시스템 생산을 결정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지난 2월 20일 노스롭 그루먼의 발표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방산기업 한화가 기뢰 제거 헬리콥터 프로그램을 위한 ALMDS의 하드웨어 구성품 제조를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ALMDS는 바다위 계류 지뢰를 탐지하도록 설계된 시스템으로 특히 노스롭 그루먼사의 ALMDS는 하루 24시간 낮이나 밤에 제한 없이 작동할 수 있어 높은 수색률을 자랑하는데요. 따라서 일각에선 한화와 노스롭 그루먼의 기로의 감지 시스템이 이번에 도입될 시호크에 장착될 것이라고 보는 이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는 장기적으로 카이가 만든 소해 헬기에 장착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시호크 도입부터 ALMDS 제작까지 대한민국 해군은 대잠수함 능력과 기로의 제거 능력까지 동시에 갖추게 되는 셈인데요. 중국의 강력한 비대칭 전력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 군의 물 샐 틈 없는 전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나날이 격해지는 중국의 해상무력 시위에 대한민국이 뽑아든 칼, 헬기 전력과 기로의 탐지 시스템 ALMDS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잠수함, 대수상함 작전 능력 세계 최강, 바다위 사냥꾼으로 불리는 MH-60R 시호크가 2월 말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7일 해상작전 헬기 MH-60R 한 기를 시작으로 연내에 총 12기를 순차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이후 1년의 전력화 과정을 거쳐 실전 배치될 계획입니다. 총 도입 비용 약 1조 원. 그러나 사실 한국 해군이 이 정도 비용을 들여가며 전력을 강화하는 데는 비단 중국의 도발 때문만은 아닙니다. 현대전에서 해상 제공권은 육지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중요해졌는데요. 바다에서는 수중, 해상, 공중까지 3차원의 다각도 전쟁 수행 능력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MH-60R 시호크는 미 육군이 사용하는 다목적 헬기 UH-60 블랙호크를 기반으로 해상군함에서 운용하기 위해 개조한 모델입니다. 미 로키드 마틴사 산하의 헬기 제조업체 시콜스키가 생산하는데요. 덩치는 우리 군이 보유한 링스보다 훨씬 커서 길이 19.7m, 높이 5.1m, 기폭 3.3m로 최고 속도 역시 시속 270km에 이릅니다. 최대 항속거리도 830km에 달하는데 여기에 어뢰와 공대함 유도탄 등을 탑재했고 한번 이륙하면 최대 4시간가량 작전 수행이 가능합니다. MH-60R 시호크의 전력화가 끝나면 북한의 잠수함을 비롯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탐지, 추적, 요격 능력이 크게 증강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이 정도면 해상항공작전과 대잠 초계 능력으로는 현존하는 최상급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단언해도 될 정도입니다. 실제로 MH-60R 시호크는 탄도미사일을 탑재한 러시아의 원자력 잠수함을 자그마치 96시간 동안 추적하고 단여 압도적인 성능을 자랑한 바 있습니다. 게다가 MH-60R 시호크에 2발씩 탑재되는 마크 54 경어뢰의 파괴력 또한 압도적입니다. 마크 54 경어뢰에는 273kg에 달하는 무게의 탄두 중량만 무려 44kg이 넘는 괴물 고폭탄입니다. 게다가 왕복 외연기관을 채택하면서 사거리 15km의 속도만 해도 무려 시속 74km가 넘는데요. 중국이 보유한 최신의 핵잠수함인 095형 잠수함의 최대 속도가 고작 시속 55km 언저리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마크 54 경어뢰가 얼마나 빠른 속도인지 체감할 수 있습니다. 즉 대한민국 해군이
MH-60R 시호크와 마크 54 경어뢰를 도입한다는 것은 중국의 잠수함 전력을 완전히 무력화시켜버리겠다는 의미입니다. 이 정도면 그동안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설쳐대던 중국 해군의 콧대를 납작하게 눌러줄 수 있을 만한 전력 강화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전술했던 대로 한화와 노스럽 그루먼이 함께 생산하기로 한 기뢰 탐지 시스템은 한국 최초의 자체 개발 소해 헬기의 존재와 맞물려 있습니다. 사실 2010년대 작전 헬기 도입 사업 초기부터 헬기 국산화에 대한 소요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확실히 헬기라는 게 얼핏 보면 구조가 복잡해 보이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KF-21이라는 희대의 명작까지 탄생시킨 대한민국이라면 자체 개발 역량 또한 충분해 보이는데요. 그러나 알고 보면 헬리콥터 자체 개발은 가히 전투기 개발에 비견될 정도로 어렵습니다. 애초에 10수톤이 넘는 철덩어리를 회전익에 의지해 하늘에 띄운다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게다가 공격 능력, 기동성, 안전성 모두 확보해야 하는 전투용 헬기는 그 개발 난이도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나 반전은 이 어려운 일을 대한민국이 또 해냈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헬기 자체 개발에 성공한 것은 물론 미국도 개발 중인 차세대 헬기에 근접한 연구 개발을 진행 중인데요. 우리 군 당국은 일찍부터 헬기 전력의 중요성을 파악하고 전력 강화에 많은 신경을 써왔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그 시작점은 수리온이었습니다. 수리온은 대한민국이 처음으로 개발한 기동 헬기로 노후화된 UH-1H 헬기 등을 대체하기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최신형 헬기답게 적의 레이더를 기만하기 위한 체프를 비롯하여 플레어와 적외선 전방 주시 장치 등을 갖추고 있고, 이를 기반으로 해병대의 상륙 기동을 위한 마린온, 의무 후송형 메디온 등 여러 버전의 파생형을 탄생시켰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소형 무장 헬기에서 소해 헬기까지 우리 기술력으로 자체 개발하고 있습니다. KUH-1 수리온 개발에 성공하면서 전 세계에서 11번째로 헬기 독자 개발국 반열에 오른 대한민국이 소해 헬기와 LAH 소형 무장 헬기를 거치면서 공중전력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한 것입니다. 한국은 길고 복잡한 해안선을 가진 작전 환경 때문에 이에 어울리는 적합한 무기체계를 직접 개발해 왔는데요. 다만 소해 헬기의 경우 영국의 BAE 시스템즈사의 장비를 통합하여 사용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장비를 수입해 사용했다고 해서 한국형 소해 헬기를 과도하게 깎아내릴 필요는 없습니다. 전술한 대로 헬기 개발엔 많은 비용과 시간, 시행착오가 필요합니다. 가령 한국보다 먼저 소해 헬기를 개발하려던 일본 역시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으며 AW101 멀린을 라이선스 생산하는 방향으로 지향점을 바꾼 지 오래입니다. 여기에 헬기마저도 남의 기술 베끼기에 여념이 없는 중국은 포장만 그럴듯한 헬기를 만들었다가 국제적 굴욕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중국판 블랙호크 G20 이야기인데요. 인도와의 국경 분쟁에서 민수형 블랙호크의 성능에 반한 중국은 소련 시절 도입한 미레이트 밀17 헬기를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들 헬기는 모두 4,000m 이상의 고도에서는 작전할 수 없는데 블랙호크는 카슈미르 고산지대에서도 말 그대로 날아다녔기 때문입니다. 이는 인도 티벳 신장 위구르 자치구 등 평균 해발 고도 자체가 상당히 높은 국가와 국경 분쟁을 겪고 있는 중국에 반드시 필요한 성능이었습니다. 결국 정식으로 블랙호크 도입이 불가능했던 중국은 또다시 기술 카피에 전념했고 결국 2018년에 G20 일명 카피호크 양산에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양산 후 불과 1년 만에 중국은 슬그머니 생산 물량을 줄이더니 다 버리겠다던 러시아제 헬기를 다시 수입하기 시작했는데요. 정확한 내막이야 알 수 없지만 상당수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G20의 성능이 기대 이하였다는 게 정설로 받아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중국이 다시 수입하기 시작한 러시아의 헬기가 고고도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미릴-71 SH라는 것을 미루어 보면 G20의 고고도 작전 능력이 형편없다는 사실을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수리온이라는 헬기 개발에 성공하며 전 세계에서도 손에 꼽히는 헬기 기술력을 가진 나라가 되었는데요. 오히려 헬기 개발 난이도가 쉬울 것이라는 편견 때문에 억울했다는 표현이 적당할 정도입니다. 자체 개발 헬기 기술을 가다듬은 대한민국은 현재 KF-21에 버금가는 차세대 헬기를 개발하고 있는데요.
동축 반전 로터를 기본으로 한 대한민국의 차세대 헬기는 그야말로 공중전력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 불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의 차세대 헬기가 전 세계 제공권의 판도를 뒤바꿀 것이라는 예측까지 내놓을 정도입니다. 이 정도면 회전익계의 KF-21 보라매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닌데요. 한국형 차세대 헬기의 개발이 완료된다면 우리 군의 오랜 염원인 헬기 전력의 완전 국산화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신감은 한화와 노스럽 그루먼의 계약서 공중 레이저 기로의 탐지 시스템에도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향후 ALMDS 시스템이 아예 카이가 만든 소해 헬기에 부착되도록 한다는 구문이 명시되어 있는데요. 현재 이 시스템의 부착 위치까지 세부적으로 결정된 상황입니다. 2027년 개발이 완료될 ALMDS 시스템은 헬리콥터의 좌연 아래쪽에 위치하며 헬리콥터의 캐리지, 스트림, 견인, 회수 시스템을 통해 물속으로 내려놓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합니다. 아직 존재하지도 않는 헬기를 위해 기뢰 탐지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도 수상한데 부착 위치까지 정해놓았다는 점이 의아할 수밖에 없는데요. 사실 마린원을 기반으로 개발되는 헬기이기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이미 우리 군은 해병대의 상륙기동 헬기로 마린원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수의 부품을 공유하는 것은 물론 정비에서의 이점도 있는데요. 여기에 부품의 공동 생산으로 단가를 절감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모두가 대한민국 항공기술력의 탄탄한 기본기 덕분에 가능했던 일인데요. 이런 기본기 덕분에 한국형 차세대 헬기의 등장이 더욱 가까워진 것은 물론 자체 기뢰 탐지 시스템 개발까지 많은 시너지 효과까지 누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5년 2월 25일 훈련기 운행 중단 영상입니다. 조사 결과 추락의 원인은 엔진 결함이었습니다. 사고의 원인에 대해선 이미 모두가 예상하던 바였지만 해결 방안은 정부와 공군 그리고 군사 분야 전문가들까지 각자 다른 방법을 제시하는 상황인데요. 사실 누가 봐도 뾰족한 수는 없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현재 대만은 미국의 제3국에서 무기를 도입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때문에 미국산 무기가 허술한 경우 마땅히 다른 대체제가 없는 상황인데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훈련기와 자주포, 탄환 등입니다. 이 때문에 대만 정부는 몇 년 전부터 중국의 반발이 덜한 한국이 사용하지 않는 공여 무기까지 도입하는 것을 타진해왔는데요. 대표적인 퇴역 무기로 토마호크 미사일과 구형 자주포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토마호크 미사일에 대한 순차적인 퇴역을 진행하고 있고 2028년까지 전량 퇴역을 목표로 퇴역 중입니다. 심지어 우리나라에서 퇴역을 준비 중인 토마호크가 대만이 보유한 토마호크보다 최신 개량형이라 대만이 군침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중국이 곱게 보질 않는 데다가 대한민국의 공여 무기를 받기 위해 말레이시아나 콜롬비아, 베트남 등 많은 나라가 경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우리로선 굳이 외교 마찰까지 감내하면서 대만으로 퇴역 무기를 수출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공여 무기도 이럴진데 훈련기나 경공격기로서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FA-50 계열의 수출이 쉬울 리 없습니다. 그러나 발등에 불이 떨어진 대만 공군은 반복되는 훈련기 사고로 인해 심각한 전력 공백을 맞이하게 되었으며 고등훈련기가 임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조종사 수급에 차질이 생기고 중국의 공습에 대응하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국의 무력 확장, 중동 갈등 등으로 무기 품귀 현상이 일상화된 요즘 대만은 새로운 훈련기 도입을 포기하고 경국호 재생산이라는 극단의 조치까지 고려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두고 대만군의 시스템 문제를 거론하는 전문가도 많은데요. 작년 말 바다에 프랑스산 미라주 전투기가 추락한 이후 대만 공군이 함대 전체의 운항을 중단시킨 사건과 매우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시 대만 정부의 대처가 이해되는 것이 미라주 추락 사고는 대만 공군이 1997년에 60대를 인수한 이래 무려 9번째 피해 사고였다는 점입니다. 대만이 미라주를 운용한 30년 동안 전투기 7대가 추락했고 조종사 5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을 입는 등 크고 작은 사고가 끊이지 않았는데요. 이렇게 빈번한 전투기 사고로 대만 국민들에게 큰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으며 군사력 유지에 심각한 의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추락한 훈련기야 대만이 자체 제작한 것이고 원인까지 나왔으니 기술력 부족으로 치부할 수 있지만 프랑스 전투기까지 반복해서 사고를 내는 것은 대만의 유지보수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습니다.
4세대 전투기이자 초음속 제트기인 미라주 2000은 프랑스 다소에서 개발한 다목적 전투기로 1978년 첫 비행을 마쳤을 만큼 노후화된 전투기인데요. 설계에서부터 유지보수의 용이성을 고려하여 제작되었으며 델타형 날개를 통한 구조적 단순함으로 유지보수에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이 들어가 특히 개발도상국에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연식이 있는 만큼 수차례 현대화 개량을 통해 성능을 유지한다고는 하지만 다른 4세대 또는 4.5세대 전투기들과 비교하면 최신 기술을 완전히 적용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유지보수와 성능 유지 비용은 계속 증가해 왔습니다. 그러나 다른 나라에선 멀쩡한 미라주가 왜 유독 대만에서 자주 추락하는지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하고 그 원인이 단순한 기체의 노후화가 아니라는 주장도 많습니다. 사실 여기엔 훨씬 더 폭넓고 심각한 문제가 존재합니다. 항공기 관리의 허점, 조종사 능력 부족, 그리고 훈련의 미흡함이 더욱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데요. 전투기라는 최첨단 장비는 철저한 관리와 정밀한 유지보수가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대만은 적절한 유지보수 없이 기체를 오랫동안 운영해왔고 전투기 개발에 대한 경험 없이 자체적으로 훈련기를 제작, 또 다른 사건 사고를 만들고 있습니다. 조종사들의 실력 또한 문제입니다. 군용 항공기를 운용하는 데 있어서 조종사의 숙련도는 전투기 성능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대만 공군 조종사들은 충분한 비행 시간을 확보하지 못하고 고급 훈련을 받을 기회도 제한적입니다. 대만이 중국의 위협 속에서 자국의 방어력을 유지하려 하지만 이런 상황은 전반적인 군사력의 약화를 가속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추락한 AT-5는 총 비행 시간이 183시간에 불과했으며 조종사는 대만 공군 사관학교를 졸업해 이제 막 1000시간 비행 훈련을 마친 34세의 젊은 파일럿이었는데요. 이런 시점에서 대만 언론과 외신들은 이웃 국가인 대한민국의 전투기 관리 플랫폼과 조종사 양성 시스템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최정상급 훈련기를 보유하며 항공기 유지 관리와 조종사 훈련에서 확실한 장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 중심에는 대만이 부러워하는 명품 고등훈련기인 T-50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꾸준히 전쟁에 대비해온 대한민국의 항공전력은 전 세계가 주목하는 수준으로 발전해왔는데요. 여기엔 단순히 항공전력의 업그레이드와 전투기 개발 기술의 발전 외에도 세계 각국에서 그 성능을 인정받은 고등훈련기 T-50의 존재가 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T-50은 단순한 훈련기가 아니라 실전용 전투기와 유사한 성능을 갖춘 고급 훈련 플랫폼입니다. FA-50을 비롯한 T-50 계열 군용 항공기들이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건 성능과 가격, 빠른 납기, 신뢰도, 높은 후속 지원 등 때문이지만 영민한 수출 전략도 큰 몫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선제적으로 고등훈련기를 수출해서 뛰어난 성능과 낮은 운용 유지비를 체감하게 한 다음 FA-50이라는 걸출한 경전투기를 수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전략이 주요하게 먹혀들었습니다. 여기에 훈련기를 도입하는 국가에 시뮬레이터와 가상현실,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 기반의 국제비행학교를 설립하려는 계획을 추진 중입니다. 바로 폴란드의 예인데요. 대한민국은 바르샤바 인근의 전투기 도입부터 파일럿 양성, 사후 지원까지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통합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대한민국 공군은 뛰어난 조종사를 양성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으며 다른 나라들과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의 항공력 발전을 이뤄내고 있습니다. T-50의 장점은 무엇보다도 실전과 유사한 훈련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입니다. T-50은 속도, 기동성, 조작 능력 등 모든 면에서 실전용 전투기와 유사하여 조종사들이 훈련 과정에서 실전 경험을 쌓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T-50은 디지털 항공기 조종석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최신 전투기 조종 훈련에도 완벽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T-50은 이미 여러 나라에 수출되었고 그 성능이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는데요.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이라크 등 여러 국가에서 T-50을 도입하면서 그 성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이제 T-50과 FA-50 등 T-50 계열 항공기는 이제 왕좌의 자리에서 도전자들의 견제를 받는 위치까지 올라왔는데요. 여기에 대한민국은 항공기 유지 관리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정밀한 정비 시스템과 체계적인 관리로 인해 항공기 사고율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만약 대만이 한국에서 이런 시스템을 도입했다면 최소한 엔진 고장 등의 이슈로 인한 사고는 줄일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대한민국은 항공기 수명 주기를 정확히 파악하여 정비 시기와 필요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전투기뿐만 아니라 훈련기까지도 오랜 기간 높은 성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번 대만 훈련기 사고는 전투기의 유지 보수를 포함한
험한 일련의 과정이 전력 유지에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라 할 수 있습니다. 대만의 경우 예산 부족과 인력 부족을 핑계로 이런 과제를 차일피일 미뤄온 것인데요. 사실 전투기 도입은 과정이야 까다롭겠지만 결국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고, 중요한 것은 조종사의 양성이나 유지관리 시스템이 중요하다는 것인데요. 이는 결코 하루아침에 이뤄낼 수 없으며, 이를 대만처럼 안이하게 대처했을 때는 결국 전투기와 조종사의 안전을 위협하는 큰 요인이 될 것입니다. 자주국방의 필요성을 더욱 느끼게 해준 이번 사건으로 대만이 한국에서 배워야 할 것 역시 한 가지 더 늘었습니다. 이상 꺼리튜브의 두 번째 미션이었습니다.